이번 시간에는 소득공제로서 근로장려세제를 보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그러면은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정책 중에 정부의 적극 개입한 조세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빈정책이지만 구빈의 범위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근로 유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말하자면 증대시키려는 이러한 국가 개입을 근로장려세제라고 하고, EITC 말하자면 근로소득, 언드 인컴 텍스, 근로소득세죠. 그것이 최저생계비나 세금을 낼 정도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크레디트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디트에서 EITC라 하고, 세금 제도라고 하면서 세금은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하기는커녕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이런 입장,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됐다 해서 부의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역시 길버트와 스펙터가 했던 정책 분석의 틀로 이렇게 본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할당. 대상은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워킹 푸어지요. 워킹 푸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스피넨랜드법과 같은 이런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는 현금 급여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다음에 재원은 조세를 가지고 재원을 충당을 합니다. 다음에 전달, 관리, 운영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자, 그거 기재부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소속의 국세청에서 합니다. 기재부까지 이렇게 갈 것 없고 해서 국세청에서 운영한다 하는 것이 근로장려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4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보험설계사나 방문 반면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의 소득세라고 합니다.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바로 근로장려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이 12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 그 기대 효과라든지 삼중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신청 자격은 누구를 이렇게 극빈 근로자 가구 워킹 푸어라고 하는가? 신청 대상이 누군가?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양자녀. 어떤 배우자부터 쓰죠. 배우자. 그래서 거기 보면 부양자녀든 어떤 배우자, 가구니까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연령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그리고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먼저 적어보세요.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 요건. 이 총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 요건, 소득액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세 개로 나누어서 부부합산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합산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300만 원, 그리고 2,100만 원, 그리고 2,500만 원. 굳이 액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2,500만 원을 하되 바로 이런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에 의해서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거거든요. 현금급여가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단독가구에는 배우자가 없을 때 1,3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호벌이 가구는 2,1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맞벌이 가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는 바로 이 급여 때문에 여기까지 쓴 겁니다. 현금 급여는 바로 여기는 70만 원을 지급하고, 여기는 170만 원을, 그리고 여기는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서 현금 급여의 금액이 바로 여기서 7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는 것은 현금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총 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벌이 가구, 말하자면 단독 가구에는 총 소득 금액이 1,300만 원 미만일 때, 그다음에 호벌이 가구에는 2,100만 원 미만일 때,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는 2,5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액은 단독 가구에는 70만 원, 그리고 호벌이 가구에는 17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는 2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여기 2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현금 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 보장 제도가 되겠어요. 소득 보장 제도로서 이 소득 보장을 차등 지급한다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주택 요건. 주택 요건. 뭐 액수야 중요치 않지만 주택 요건에서 주택 요건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오면 재산 요건. 재산 요건. 이 재산 요건은 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거기에는 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되, 그럼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또 임차 보증금, 전월세도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뭐 이런 등등해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전가족 보유 소득,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자, 이런 뭐 정확한 숫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가지되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겠죠. 차등 지급을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극빈 근로자 가구입니다.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조세 정책을 바로 여기 나오는 근로장려세대 EITC.go.kr로 되어 있는데 부의 소득세 제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이 쭉 나와 있는데,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은 126페이지의 하단부에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되 거기를 읽어보시되 오른쪽 127페이지에 보시면 6번 공공부조는 수혜 대상자들의 무기여를 통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특히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수직적 재분배를 가지고 보시고, 또 그러면 7번에 보시면 공공부조는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보호 대상이지만 사실은 공공부조의 적용 원칙은 보편주의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빈곤선 이하의 빈곤계층이 주 대상자가 된다. 사실은 전 국민 하물며 말하고 있는 나도 언제 이렇게 뭐냐면 극빈 근로자 가구라든지 또는 극빈층으로 떨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11번에 보시면 공공부조는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형평을 무에서 유를 창출하면서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10번에 보충적 제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충적 제도이다. 그래서 보충적 제도, 사회적 형평 도모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줄을 쳐봤습니다. 다음에 공공부조 제도의 기본 원리는 좀 몇 년이 쉬어서 이제 나올 때가 또 한 번 되지 않았냐 하는데, 이 6대 원리 중에 4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죠. 국가 및 지단의 책임하에 국가 책임의 원리,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원리, 소유자 생활을 보장하고 소유자 생활 보장의 원리,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립 지원이나 자활 조성의 원리, 그리고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개별적으로는 보충성의 원리에다가 중요 표시를 하시고 기출문제를 보시거나 문제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부조 제도의 실시상 원칙이 나와 있는데, 공공부조 제도의 실시상 원칙에는 직권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옛날에는 공급자 중심의 시대, 워커 중심의 시대에는 직권,
우선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기결정의 원리가 강조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 소비자 중심의 시대, 수요자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신청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선후를 따져서 시합을 경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얼적에는 오늘날 시대의 흐름에서 신청 직권 병행의 원리, 신청 직권. 그래서 아무리 브래드쇼의 분류로 본다면 아무리 도와줄 수 있다는 범위를 규범적 요구 법령화 시켜놨고 본인도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도 인지된 욕구,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줍니다. 표현된 욕구. 근데 본인이 신청을 하게도 신청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해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직권 신청도 같이 허용하라. 그래서 신청 직권 병행이 요즘의 보편적인 대세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12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급여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급여의 기준이나 급여의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먼저 도움이 신청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생활능력 심사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 측정을 하고 그것이 얼만큼 필요한지 부족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부족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로 그것이 여기 나오는 급여 기준과 정도의 원칙. 어찌 보면 우리가 자산조사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적 욕구 충족의 원칙. 공공부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장소로 모여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아주 돌발적인 시간 공간대를 가지고 돌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정해진 시 공간 범위를 가지고 도움을 주지 않아요. 개별적 욕구에 따라 필요할 때 바로 그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개별적 욕구 충족의 원리, 필요 적응의 원리, 또 그러면 세대 단위의 원리, 현금구의 원칙, 또 거택보호의 원칙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산조사. 적어도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자산조사를 설명하는 것은 좀 무섭지요. 자산조사에는 역시 자산조사에서 조심할 것은 자산조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 절차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4번에 개인의 기준에 따라 법적 틀 안에서 행정적으로 결정된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 위에 보는 것처럼 급여의 기준과 정도의 원칙처럼 적격 여부 심사하고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 측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필요한지 부족분 측정을 통해서 적격 여부, 수요, 부족분을 증정하는 행정 절차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조사의 장단점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산조사는 안 나온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좀 능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에 빈곤의 개념이 있습니다. 빈곤과 빈곤 측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고 이렇게 나눠봅니다.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결여된 상태를 절대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건데 가장 먼저 이 절대적 빈곤 개념을 등장시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찰스 부스라고 합니다. 찰스 부스는 1889년에 런던 시민의 빈곤 조사를 통해서 빈곤의 개념을 끄집어냈습니다. 어쨌든 빈곤이란 개념, 절대 빈곤의 개념이 이제 절대 빈곤의 개념은 찰스 부스에 의해서 처음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하나 더 간다면 니은번 정도. 찰스 부스는 빈곤이 개인적 과실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실패의 결과라는 증거를 명백히 했다. 빈곤의 책임이 사회구조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드러낸 것도 또한 찰스 부스라고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라운트리가 있습니다. 라운트리. 찰스 부스는 이렇게 런던 시민의 빈곤 조사를 통해서 빈곤선의 개념은 등장했지만 정확하게 빈곤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 단지 그 원인을 등장시킨 거죠. 그 원인. 그런데 그 빈곤의 원인을 빈곤에 대한 정의를 끄집어낸 것이 바로 라운트리가 되겠습니다. 라운트리는 빈곤을 요크시 빈곤 조사를 통해서 빈곤을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나눴습니다. 1차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전체 소득을 다 먹는 데 투자해도 맞아요. 그 1차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가족들의 소득 모두를 총동원해서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말하자면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도 부족한 것을 1차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 즉 4가지 기초생활품에서 음식, 연료, 거처, 의식주가 되겠지 않습니까? 의식주. 사실은 거처가 먼저 나와 있어 의식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식주, 피복, 그래서 피복이 가장 먼저 나와서 의가 되고, 다음에 식, 그래서 식에는 음식이 되고, 다음에 주 해서 연료와 거처가 이렇게 돼서 어떤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빈곤, 1차 빈곤이라고. 그 4가지를 사고도 일부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2차 빈곤이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2차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고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초생활 필수품이라고 해서는 의식주, 피복, 음식, 그리고 거처와 연료, 이것을 해결하고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2차 빈곤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차상위 계층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도 있고 주관적 빈곤도 있습니다. 상대적 볼 때 히딩크식이죠. 히딩.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난하다고 합니다. 굶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처럼 진짜 굶주리고 기초생활을 못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약 올라서 가난한, 누구보다 가난한, 이게 바로 상대적 빈곤이고, 주관적 빈곤은 소위 자기 스스로의 관념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빈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 스스로의 느낌에 의한 빈곤을 주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셔도 되겠지요. 다음에 빈곤의 측정은 절대적 빈곤 측정이 있고, 역시 상대적 빈곤 측정이 있고, 주관적 빈곤 측정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 측정에는 실태생계비 방식이 있고, 전물량 방식이 있고, 반물량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전물량 방식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실태생계비 방식은 여러분 그 옆에다가 자선조직협회에 우회 방문원 적어주세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우회 방문원이 바로 직접 개별 방문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적정 여부 심사하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 측정하고, 그것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것을 도와주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빈곤이라고 할 때에 바로 직접 개별 방문 조사를 통해서 얼만큼 가난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실태생계비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맞으면 그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물량 방식 별표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 아까 의식주와 같은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작성하고 마켓 바스켓이라고 합니다. 그 각각의 비용을 더해서 최저 생계비로 산출하는 방식이 마켓 바스켓 방식, 라운트리 방식, 왜냐하면 전물량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반물량 방식은 기초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기초생활 음식물 비용을 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건 오샨스키 방식 또는 엥겔 방식 이라고 하는 건데, 유엔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전물량 방식, 라운트리 방식, 또 마켓 바스켓 방식인데 예산 기준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산 기준 방식. 그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 계측 방식에는 보통 가장 가계 지출 방식도 있고, 순수 상대 빈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유사 상대 빈곤도, 준 상대 빈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타운센트 방식이 있습니다. 타운센트 방식과 같은 경우는 유사 상대 빈곤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유사 상대 빈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사 상대 빈곤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곤을 무조건 획일적으로 빈곤을 결정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빈곤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그에 비해서 교육급여와 같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 문제와 같은 경우는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데, 의료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데 빈곤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국가 개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타운센트가 대표적이니까 131페이지 타운센트를 보시면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득 부족의 개념보다는 통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면 빈곤으로 한다. 전체 사회의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의 일정 수준에 못 지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한다. 그것도 급여별로 빈곤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유사 상대 빈곤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위에 있는 그건 순수 상대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 순위를 쭉 나열해놓고 일정 비율 이하를 상대 빈곤층으로 보는 거. 전체 소득 순위의 몇 퍼센트 이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에 비해서 유사 상대 빈곤은 기준점, 보통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거의 몇 퍼센트 이렇게 보는 거죠. 순수 상대 빈곤은 전체에서 몇 퍼센트 이하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사 상대 빈곤 방식을 씁니다. 다음에 주관적 빈곤 계측 방식으로는 라이덴 방식이 있습니다. 라이덴 방식.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에게 필요한 최소 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어서 빈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 나오는 주관적 빈곤 계측 방식이 있다. 라이덴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 합의 방식도 있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불평등도가 나와 있는데 불평등도에 대해서는 노렌치 곡선도 있고 진위 개수도 있고 또 그러면 10분위 방식도 있고 또 10분위 분배율도 있고 5분위 분배율도 있습니다. 5분위 분배율도 있다. 이도 한 번쯤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불평등도. 자, 불평등도로 보면은 불평등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렌치 곡선입니다. 노렌치 곡선은 모든 구성원의 모든 소득의 동일성을 전제합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은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은 인구 누적률과 소득 누적률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누적 10%는 소득도 10%, 인구 누적 50%는 소득도 50%. 이렇게 했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의 것이 될 거예요. 직선. 그다음에 완전 평등은 이 노렌치 곡선에서 직선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에 비해서 불평등하다 보면 인구 누적률 10%가 고작 소득의 한 1%를 차지하고 인구 누적률 한 90%가 소득의 한 30%나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래프가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결국에 아래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직선에 처진 아래의 여기는 이게 바로 불평등도입니다. 불평등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렌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면 클수록 이 밑에 타원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요것을 수식화한 것이 진위 개수가 되겠어요. 진위 개수는 노렌치 곡선을 이용해서 진위 개수는 그야말로 삼각형 0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삼각형 대 그에 비해서 삼각형 아래에 있는 이 타원형의 넓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타원형의 넓이로.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범위는 0에서 1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1에 가까울수록 다시 말해서 노렌치 곡선은 클수록
1의 각은 크면 클수록 뭐야? 결론에 불평등하다. 노렌치 곡선은 0에서 1의 범위에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노렌치 곡선과 이것은 수식어니까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5분위 계열을 보면 5분위 계열, 5분위 분배율을 보시면 5분위 분배율은 전체 소득 비율을 5등분하고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누어서 범위는 이렇게 나누면 범위는 1에서 무한대로 나올 거예요. 상위 20%의 소득 누적률과 노적액과 하위 20% 소득 누적액이 똑같으면 진짜 완전 평등이지요. 그래서 1이 나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위 20%는 하나도 없는데 상위 20%는 다 가지고 있다. 무한대로 나타날 거예요. 미안합니다. 결론은 여기도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크면 클수록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노렌치 곡선이나 진위 개수나 또 그런가 하면은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분위 분배율을 보세요. 10분위 분배율은 소득액을 차례대로 나열한 후 10등분하고 이번에는 이 10등분한 다음에 하위 40%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소득액 하위 40%를 상위 20% 소득 등급 상위 9등급 10등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죠. 나누어서 계산할 적에 범위는 0에서 2로 나타날 거예요. 하위 40%가 소득이 전혀 없고 상위 20% 분모인 9등급, 10등급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0이 나타날 거예요. 0이라는 것은 불평등하지요. 완전 불평등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위 20%, 상위 40%를 상위 20%로 나눌 때 상위 40%를 하위 20%로 나누는데 답이 2가 나왔다. 그다음 완전 평등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0에서 2까지의 분포로 되어 있는데 2에 가까울수록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는, 자 여기와는 달리 여기는 전부 크면 클수록 불평등이잖아요. 그런데 10분위 분배율은 0에서 2까지 분포로 되어 있고 크면 클수록 2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분위 분배율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노렌치 곡선, 진위 개수, 그리고 4번에 있는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지만 10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2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걸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그것도 공공부주의 세부 내용과 그리고 빈곤, 불평등 국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대 사회보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